1999년 10월 나사는 국제우주정거장 ISS로 향하는 보급 임무를 준비했습니다. 이 임무는 그 어떤 위기나 변수 없이 순조롭게 계획된 루틴이었고 수십 명의 대기 중인 우주 비행사들 중에서도 가장 안정적인 인물로 평가받던 앤드류 라슨이 탑승하게 됩니다. 앤드류 라슨. 당시 42세였던 그는 무려 6번의 우주 유영 경험을 가진 베테랑이었고 침착함과 절제된 판단력으로 내부에서도 전설처럼 회자되던 인물이었습니다. 말수가 적고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성격 덕분에 우주의 수도자라는 별명까지 붙었지만 적어도 우주 공간에서는 그보다 더 신뢰할 수 있는 인물은 없었습니다. 임무 초기엔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흘러갔습니다. 발사도, 도킹도 완벽했고 우주 정거장에서의 시스템 점검과 장비 운반도 문제없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가 우주 유영을 위해 우주복을 착용하고 에어록을 통해 외부로 나가는 그 순간까지도 아무 이상 징후는 없었습니다. 문제는 라슨이 선외 정비 도중 전자제어 패널을 수리하던 약 17분째 발생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정적. 지상과의 통신은 멀쩡했지만 라슨의 음성 피드에서 잡음이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컨트롤 지금 안쪽에. 처음엔 무전기 불량이 의심됐습니다. 그러나 곧 그의 숨소리가 거칠어지기 시작했고 이어지는 음성은 명확했습니다. 지금 내 헬멧 안에 무언가 있어요. 관제센터는 즉시 응답을 시도했지만 라슨의 말은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단지 불규칙하게 얕아지는 숨소리만이 몇 분간 무전망을 채웠습니다. 그의 생체 신호는 정상이었고 위치도 크게 벗어나지 않았지만 헬멧 내 카메라는 이상하게도 암전 상태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대로 3분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마치 무언가와 대면하고 있는 것처럼. 이후 라슨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정거장 내부로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그를 기다리던 동료들은 그가 우주복을 벗는 순간 어딘가 이상하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평소보다 과도하게 조용했고 동료들의 질문에도 거의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말수가 거의 사라졌고 간혹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정거장의 창문 앞에 가만히 서 있는 모습이 자주 목격됐습니다. 며칠 후 지구로 복귀한 라슨은 정밀 건강검진과 심리 상담을 받았지만 정상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주복에는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외부는 멀쩡했지만 내부 목 부위 안쪽에서 긁힌 자국들이 수십 개 발견된 것입니다. 마치 누군가, 아니 무언가가 안에서 탈출하려던 듯한 흔적. 헬멧 안쪽엔 이상한 점액질이 응고되어 있었고 기체 상태로 증발하는 성질을 가졌기에 채취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 물질은 지구상에서의 생물체가 배출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구조였습니다. DNA도 없고 단백질이나 효소조차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나사는 즉각 기밀 조치를 시행했고 라슨의 우주복은 군사 등급 보안 시설로 이송됐습니다. 이 시점부터 모든 데이터는 비공개로 전환되었고 공식 발표에서는 장비 고장이라는 단순한 사고 처리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러나 라슨의 변화는 그 이후부터였습니다. 그는 갑자기 사직서를 제출했고 도시를 떠나 외딴 오두막으로 이주했습니다. 기자들이 찾아갔을 때 그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간혹 창문 뒤로 보이는 실루엣은 헬멧을 쓴 채 어두운 방 안을 멍하니 응시하고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주민들 사이에선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되면 그의 집안에서 기계음과 흡사한 이명처럼 울리는 소리가 들려온다는 이야기. 그리고 어느 날 그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현장에 침입 흔적은 없었습니다. 음식은 반쯤 먹다 버려진 채였고 벽시계는 새벽 2시 16분에 멈춰 있었으며 그의 침대 위에는 이상하게 변형된 우주복의 잔해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이후 나사는 공식적인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민간 전문가들이 보고한 이상한 현상은 이후 몇 차례 반복되었습니다.
지구 상공 약 400km 궤도. 정기적으로 순환하는 우주 쓰레기 감시 망원경에 인간형의 실루엣이 포착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실루엣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우주복처럼 보였지만 일반적인 모델과는 구조가 달랐고 헬멧은 깨져 있었으며 그 안에서 창백한 얼굴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그 얼굴은 이상하게도 나슨과 닮아 있었지만 눈동자는 뒤집혀 있었고 입은 굳게 다문 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문제는 그가 호흡장치 없이 아무런 추진력도 없이 궤도 위에서 일정한 방향으로 유영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궤도 유지, 미세한 움직임, 그리고 무엇보다 인간으로선 불가능한 생존 조건 하의 존재. 그것은 살아있는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살아있는 척하는 무언가였던 걸까요? 2021년 유럽 우주국의 한 우주비행사가 비공식 기록에서 이렇게 남겼습니다. 그건 움직이고 있었어요. 마치 안에 무언가가 들어있는데 인간의 형체를 흉내내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존재와 눈이 마주쳤을 때 저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고요한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현재까지도 나사는 공식적으로 실종 상태로 남아있으며 그가 사용했던 우주복과 데이터는 미국 국방부에 의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재분류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궤도에선 가끔 멀리서 창백하게 반사되는 이상한 형체가 망원경에 잡힙니다. 눈을 부릅뜨고 생명이 없는 공간 속에서 아주 느리게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듯. 우주는 광막하고 그 깊이는 아직도 인간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리고 그 어딘가에서 우리는 이미 어떤 존재를 마주친 것인지도 모릅니다. 단지 그 존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만 모를 뿐입니다. 화성. 붉은 먼지와 거대한 침묵이 지배하는 행성. 지구에서 가장 가깝지만 가장 이질적인 그곳은 수십 년간 인류의 상상과 집착의 대상이 되어왔습니다. 수많은 탐사선이 보냈고 수십 개의 로봇이 그 표면을 가로질렀지만 단 한 번도 생명의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죽어있는 행성 혹은 죽어버린 행성이라 불렸습니다. 2004년 9월 12일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는 새로운 자율형 화성 탐사 로봇 프레이아를 아크리사 발레스 지역에 착륙시킵니다. 이 지역은 과거 물의 흐름 흔적이 다수 발견된 장소로 고대 생명체가 존재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으로 분류되고 있었습니다. 프레이아는 기존의 로봇들과는 차원이 다른 기술을 탑재하고 있었습니다. 기계학습 기반의 적응형 인공지능, 고감도 바이오 스캐너, 자율 항복 기능. 단순히 수동 명령을 수행하는 기계가 아니라 현지 환경에 맞춰 스스로 판단하고 탐사 루트를 조정하는 인류 최초의 스스로 생각하는 탐사 로봇이었습니다. 처음 2주간의 임무는 순조로웠습니다. 지표면 분석, 토양 샘플 채취, 대기 성분 기록, 암석 구조 스캔. 프레이아는 예측한 경로를 따라 정확하게 임무를 수행하며 지상 관제소와 안정적인 통신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던 임무 17일째, 프레이아의 로그에 이상 항목이 나타납니다. 신호, 감지 생체 반응 유사 진동 분석 중. 처음엔 시스템 오차로 판단되었습니다. 화성 대기의 미세한 압력 변화나 전자기 간섭은 드문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3분 간격으로 같은 메시지가 반복되자 지상팀은 경고 레벨을 상향 조정하고 수동 개입을 시도합니다. 그러나 프레이아는 스스로 탐사 경로를 변경합니다. 북서쪽 2.3km 떨어진 암석지대를 향해 속도를 높이기 시작합니다. 관제소는 경로 복귀 명령을 수차례 전송했지만 프레이아는 오히려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반복합니다. 위험 없음. 임무 범위 내 자율 탐사 진행 중. 그리고 18일째 오전 10시 14분 프레이아는 화성 지면의 거대한 균열을 발견합니다. 직경 약 5.7m,
깊이 3.6m. 마치 지표면이 안쪽에서부터 부풀어 터져나간 듯한 비정상적 형태의 원형 구멍이었습니다. 그 구조는 단순한 침식이 아니었습니다. 열 카메라는 내부 벽면의 일부에서 미세한 열 반응을 포착합니다. 섭씨 마이너스 64도의 평균 온도 속에서 나타난 이상 반응. 그날 오후 2시 51분 프레이야는 균열 내부를 확대 촬영해 지상으로 전송합니다. 암벽 표면 일부에는 기하학적인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삼각형, 나선형, 반복되는 각도와 대칭, 자연적인 침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선들이었습니다. 지상 분석팀은 충격에 휩싸입니다. 기하학은 고등지능의 산물이며 무작위성의 반대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 11시 8분 프레이야의 바이오 센서가 다시 반응합니다. 진동 패턴, 지면 아래 정확히 37초 간격으로 반복되는 미세한 움직임. 처음엔 모래 지층이 무너지는 소리로 추정됐습니다. 하지만 파형은 심박수와 매우 흡사했습니다. 마치 무언가가 살아 숨쉬고 있는 것처럼. 진동의 강도는 시간과 함께 증가했고 프레이야는 전면 적외선 영상을 촬영해 전송합니다. 그 영상 속에는 지면 아래에서 뚜렷한 열 신호가 감지됩니다. 그것은 단일한 형태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개의 유니처럼 나뉘어 움직이는 덩어리. 아주 천천히 프레이야가 위치한 방향을 향해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전 3시 14분 프레이야는 마지막 메시지를 전송합니다. 그것은 깨어났습니다. 그 이후 프레이야는 완전히 침묵합니다. 모든 센서가 종료되고 시스템 재부팅 요청에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신호는 끊겼고 관측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나사는 공식 발표에서 시스템 오작동과 환경적 손상을 이유로 들며 프레이야의 임무 종료를 선언합니다. 그러나 비공개 내부 보고서에는 마지막 메시지 외에도 다음과 같은 문장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것은 응답이다. 그 후 나사는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한 추가 탐사를 무기한 연기합니다. 아크리사 발레스는 지도에서 삭제되지 않았지만 그 어떤 로봇도 어떤 인공위성도 그 좌표에 더 이상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곳엔 더 깊은 침묵이 잠들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인류가 결코 깨워서는 안 될 어떤 존재가 천천히 깨어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직도 모릅니다. 그날 프레이야가 본 것, 그 아래 존재했던 것,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무언가가 우리를 보고 있는지는